달라질까요? 반등 이후 시나리오를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4월 잔인할까요? 아니면 화사할까요? 혹은 지루할까요? 시나리오별 점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월 1일 수요일에는 그가 돌아옵니다. 청송촌놈님의 특집이 마련돼 있습니다. 동시만기일 8일을 앞두고 변동성 즐기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4월 2일 목요일에는 다냐 선생과 박쌤의 토론이 있습니다.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까요? 오후 3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집도 재밌지만 매일이 더 즐거운 빨간맛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지금 출발합니다. 머니클럽을 통해 월요일에는 큰 그림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다른 얘기도 분명 재밌게 잘 해주실 거지만 삼성전자 전략 꼭 세워주셔야 되고요. 네. 네, 오늘 또 어떤 얘기 해주시냐 여쭤봤더니 또 미국 재정 정책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실업률도 이제 줄어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실업률이 이제 늘어나겠죠. 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뭐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개인들이 사게 되면 망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올라가 봐야 어차피 못 팔고 나올 것이다 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한 해법을 오늘 전달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뭐 앵커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재정정책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미국 실업률이 오를까 봐 걱정이죠, 사실은. 신규 실업 수당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새롭게 실업을 이제 실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당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많으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아지면 안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통계가 뭐랄까요, 무색해질 만큼 태어나서 처음 봤고, 예, 인생이 처음이고 하여튼 역사상 처음이고 이런 거는 저는 너무 놀랐어요. 328만 3천 건이 나왔었는데 이게 그 전주가 28만 1천 건이었나 그래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328만이니까 300만 건이 넘게 갑자기 뛰어 올랐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제 실업률이 뭐 미국 실업률이 지금 3.5% 정도 되죠. 이게 10%를 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래도 좀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가계소득이 어쨌든 간 실업을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갑을 닫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가계소득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미리 파악을 좀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겠죠. 아무래도 기업이 이 직원들을 계속 끌고 가려는 기업들은 사실 이게 다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을 거고 시장을 무너뜨리는데 혹은 뭐 신용 리스크를 터뜨리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다 돈을 좀 꼽아줌으로써 기업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버티는 환경이죠, 사실은.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사실 이번에 나왔던 재정정책 때문에 아주 소매 판매에서 큰 손해가 날 것 같지, 큰 손실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소비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깨졌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 이제 실업률이 막 9%, 10%, 12% 막 지금 뭐 13%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는 중국 경기를 우리가 좀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게 일단 중국에서 터졌고 그다음에 이게 뭐 유럽 갔다 미국 갔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뻥 터졌죠. 그래서 미국 경기를 좀 더 유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미국 연준 자산이 보니까 5조 2,500억 달러예요. 이게 3월에만 1조 1,00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자산 증가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 채권 매입이든 자산 매입이든 이거를 연준에 갖다 놓고 돈을 세상에 공급했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돼요. 자산이 늘어났다라는 건 세상에 그만큼 달러를 많이 풀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위기에 이제 연준이 택한 게 어떤 전략을 썼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예 시장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아예 화폐를 발행하면 이제 화폐를 발행하면서까지 시장에 돈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화폐 발행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곳에 딱딱 꽂아줄 수 있는 최종의 대출자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의 이제 다른 주요 6개국 통화와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올라가면 달러가 비싼 거고 내려가면 달러가 싸지는 거죠. 비싸면 안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왜죠? 안전자산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 좀 내려왔어요. 좋습니다. 그죠? 분위기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유동성 확대라는 거 연준에서 돈을 많이 아까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풀어서 시장에 달러가 좀 흔해졌으니까 달러가 좀 싸지는 현상 딱 맞죠, 그죠? 잘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회사채 ETF인데 우리가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미국 회사채 중에서 좀 위험한 회사채들 있죠, 부실 채권들. 얘들이 좀 많이 좀 싸지고 금리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망해서 은행을 쓰러뜨리네 이러는데 그 ETF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재정정책 얘기 딱 나오면서 급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용 리스크도 좀 덮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 됐네, 아이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이 하이힐드 회사채 OAS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옵션 조정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이 조정 스프레드는 어쨌든 간 회사채의 금리가 여전히 기준 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되게 높죠, 그죠? 조금 꺾인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살짝 꺾이긴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들, 그러니까 혹시나 무너질 것 같아, 은행을 이제 잡아먹을 것 같아라는 채권들 있죠. 그런 채권들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많이 좀 인기가 많아지면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주식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 다 또 위험 자산 좋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셉니다.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건데 이것도 여전히 뭐 이게 높으면 그냥 달러에 대한 수요 갈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에 대한 갈증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시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책 효과는 대체 언제쯤 올까요? 그래요. 뭐 근데 이 부양책이라는 게 2조 2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와 이거를 근데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할 것 같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돈인 게 미국의 GDP, 명목 GDP 2019년 대비해서 10.2%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돈이 이제 쓰였으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신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실 미국 증시가 뭐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쓰인다고 해서 사실 뭐 돈을 풀었다, 사인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사인을 하면 바로 시장에 투입이 되고 다 잘됐다, 다행이다, 이 돈을 우리가 쓰면 되겠다고 돈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죠. 돈을 풀면 이 돈이 사람한테 스며들고 시장에 스며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뭐 3주,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사실은 보는데 근데 한 달이라는 게 평소에 생각하면 괜찮아요. 평소에는. 한 달 있으면 뭐 돈 풀리니까 됐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주가 다르고 지지난주가 다르고 또 3주 전이 다른 지금 상황에서 야, 한 달만 기다리면 돈이 풀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국민의 심리가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입니다. 미시간대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건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지금 요즘 어때요? 별로예요 하면은 안 좋다 체크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좋다 체크하는 지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약간은 좀 재래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워낙 왔다 갔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좋다 이랬다가 우리 집이 떨어졌어 이러면 또 별로예요 했다가 원래 그래서 잘 좀 움직이긴 하는 지표긴 한데 그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지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근데 지난달이 92점이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똑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낙폭이 셉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낙폭이 한꺼번에 사람의 마음이 아주 동하고 아주 낙담을 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제일 셌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2015년 카트리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거든요. 근데 결국 이 심리라는 게 사람이 그래요. 에그머니나 하면 이게 빠져요. 근데 뭐 별거 아닌 지표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장에는 영향을 좀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에그머니나 했으면 나는 돈을 안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돈을 안 쓰게 되면 소매 판매가 깨질 거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소매 판매가 깨지면 GDP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랄까 나비 효과의 첫 단추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 이제 풀려 있죠. 아주 많은 돈이 풀려 있고 지금 풀 거고 그럼 이 풀 돈이 과연 사람들한테 스며들어서 어떻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실물 지표를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이 마음도 달래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잠재워진 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인 마음이 이렇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라는 게 지금 이때까지의 상황에서의 제 결론입니다.
주목해볼 만한 지표들 모두 체크해봤고요. 버티자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 혹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실탄이 계속 장전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소위 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스마트머니라고 하면 스마트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란 말도 하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쪽이에요. 동학개미운동이라니 어떻게 그런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정말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요번에 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쭉 사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주식을 볼 때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래요.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사냐 마냐죠. 그죠? 하나는 이 기업이 잘 되냐 마냐 펀더멘탈 측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 여기가 장사를 얼마나 잘할까 이런 얘기 하죠. 물론 합니다. 저도 생각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반도체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단 맨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외국인이 곧 들어오겠지, 기관이 곧 돌아오겠지, 그들의 생각이 바뀌겠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수급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급 얘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펀드는 거의 두 가지 종류 정도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인덱스 펀드고요. 하나는 액티브 펀드로 나눠집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서 어쩔 수 없이 대형주를 많이 담아야 되는 펀드고 액티브 펀드는 이 펀드 매니저죠. 그들의 좀 재량권 그게 더 많다고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샀다 팔았다도 반복하면서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걸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그러는데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은 어떨 때마다 좀 바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거의 다 인덱스 펀드로 들어옵니다. 그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릴 건데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원래는 잘 안 알려드리고 맨날 제 유튜브에서만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시총순위입니다. 코스피 시총순위. 자,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펀드를 짰다고 칩시다. 뭐 1000억이든 100억이든 짰어요. 그럼 짰으면 인덱스 펀드라고 했죠. 지수를 추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순으로 그냥 시총순으로 쪼로록 담으면 돼요. 시총 순서대로. 대신 얼마큼 담아요? 삼성전자 시총만큼, 하이닉스 시총만큼 쭉 담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뭘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펀드 매니저면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 비중이 30% 정도 되죠. 그럼 30%를 원래 담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50% 정도를 가중할 수가 있어요. 물론 펀드마다 규약이 좀 다르지만 대부분 펀드에 많은 이런 규약들이 있습니다. 50%까지 가중이 돼요. 그럼 삼성전자를 이 전체 펀드 비중에 45%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가 너무 싫어. 지금 안 담어. 이런 건 없습니다. 50%를 감경을 해서 15%까지 담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펀드에 어떤 외국인 펀드나 기관 펀드가 지금부터 집행이 되고 조성이 된다면 15%는 삼성전자를 거의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삼성 뭐 기관아 돌아와라, 외국인아 돌아와라, 환율아 제발 좀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이건가 아닌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담깁니다. 그 돈이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안 돌아오면 뭐 답 없죠. 근데 돌아오는 건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시장 빠르기 누가 제일 빠를 거냐? 당연히 이 위부터 빠릅니다. 이 순서대로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수가 오르고서 난 그 안에서 조화를 부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장이고요, 사실은. 자,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가 막 담았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은 개인 물량을 털고 갈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무 세게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이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에서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내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차피 며칠간 쭉 사요. 양이 많으니까. 쭉 사는 동안 안 좋은 점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시장을 우리가 왜 안 좋아하냐면 그들은 매매가 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버티다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손절 안 하고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우 야 본전이야 털어 하고 던지는 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소위 매물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무슨 뭐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떨어진다. 지금 같은 차트에서는 밑에다 뭐 이거 손을 대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팔지를 몰라서 어차피 개인들 못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랐을 때도 손실을 내고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비트코인과 삼성전자를 같이 비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왜 그러느냐? 비트코인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 허구의 뭔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죠. 삼성전자에는 건물도 있고요. 매출도 있고요. 어떤 뭐 직원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인프라들이 있죠. 이걸 전부 다 합쳤을 때 두들겨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라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내재적인 가치거든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를 해서 뭐 아까 누가 그렇지 않아도 뭐 삼성전자를 사봐야 뭐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어차피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뭐 매력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펀더멘탈이죠. 기본적으로. 뭐 요즘 들어가지고 이거 펀더멘탈 누가 보냐라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디스플레이 잘 할까요? 잘할 리가 없잖아요. 왜?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뭐 LCD는 그렇다고 치는데 OLED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디스플레이도 잘 안 돼요. 스마트폰이 지금 잘 안 된다고 했죠. 특히 스마트폰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요즘 나오고 비싸고 이런 스마트폰들이 아주 잘 팔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상되는 출하량을 한 10% 정도 낮춰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면 자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전 세계를 돌아가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이 시장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던 얘기가 이제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다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5G에는 중국이 투자를 한다 이러니까 그럼 반도체가 많이 쓰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버티기 시작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의 스팟 가격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하량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스팟 가격이 안 빠지면 남들보단 좀 낫겠죠 라는 생각에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4월 한 중순? 이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될 건데 그때까지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라고 할까요? 적정 주가라는 게 분명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도 조금씩은 하향 조정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산기로 가격을 두들겨보고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따져본다면 지금 가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시장의 자생력을 믿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표가 있죠. 그죠? 위에서부터 공을 하나씩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핀볼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리면 이 가운데가 제일 많이 쌓이고 이 끝에는 요만큼씩밖에 안 쌓여요. 저 끝을 뭐라 그래요? 이 끝을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테일링 리스크라고 해서 꼬리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위험이죠. 시장은 뭘로 가득 차 있나요? 시장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빠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빠졌었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남들보다 나는 100원이라도 덜 잃고 싶어서 엄청나게 팼고 남들보다 빨리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공포와 그 패닉이 여기까지 주가를 끌고 왔죠. 그러면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펀더멘탈을 갖춘 시장으로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도 탐욕이 낄 겁니다. 반대의 탐욕이겠죠.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더 먹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잔인하게 녹아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탐욕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간 주가는 남들보다 100원은 그래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무 싼 주가는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자생력을 믿으셔야 되고요. 이 표라는 건 역사상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표입니다. 물론 최근에 꼬리가 두꺼워지고 있대, 패테일 이런 얘기 해요. 하지만 그래도 중간값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자생력을 믿으시면서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는 용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 몇 주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던지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무서워서 절대 못 삽니다. 이 말 명심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한기에는 예쁜 봄꽃이 필지 그 아무도 쉽게 연상을 못하잖아요. 시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두컴컴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시장의 자생력을 믿으면 그 언젠가는 또 계좌에 꽃이 필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다려보면서 인사이트 깊으신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매주 월요일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